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도 오락가락 변동성이 큽니다. 정말 혼란의 주식시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장 상승 하락 오가다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둔화됩니다. 우리나라 오늘 기준금리 3%대로 올라서면서 10년 만에 3%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역대 두 번째 빅스텝 50bp 금리 인상 단행했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5번 금리를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 스트리밍 채팅창에서 아까 코스피 2000을 깨면 적금을 깰 겁니다 라는 댓글에 그 아래에다가 적금을 깨면 더 높은 금리의 예금으로 갈아탈 겁니다.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와 환율이 춤을 출 수밖에 없고요. 그 환경 속에서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주식시장 글로벌 경기의 풍향계이자 우리 경제의 거울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또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필요하고요. 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고 친환경 흐름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도 따라가야 합니다. 원자재부터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도 잘 해나가면서 기술 혁신도 해나가야 되겠죠. 자, 중금리 시대의 주식시장 어떤 색깔을 띨까요? 오늘 또 마련한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시마론 정부의 농업혁신 바람, 관련 산업 현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의 행보, 계속 혁신에 대해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농업 쪽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계획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농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주를 찾아서 농업 혁신과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3만 청년농 육성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일단은 뭐 서두로 말씀드리자면 농업 육성 및 식량을 강대국화 시키려면 일단은 식량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산업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국가 보호 육성 사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에요. 되게 네. 말이 어렵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로서는 큰 수익 내지 않지만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 주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 포지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께서 2번 방문한 거예요, 상주를. 처음 이제 대선 때 한번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방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크게 뷰를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내 인구가 5천만 중에서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2,500만 명,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2,500만 명, 그럼 5천만 명이죠. 그럼 비수도권에서 부산, 울산, 광주, 그 다음에 대전, 큰 도시 빼버리면 실제로 농업인구는 없습니다. 거의 읍 단위고 면 단위가 되겠죠. 원래 실항은 행정구역상 10만 미만을 이상을 실하는데 지금 다 10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서서 대통령께서 일단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는 좀 다변화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에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이어 이제 그를 기획하면서 계속 그 땅을 어떻게 쓸 건가를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네. 농업에 일단은 포지션이 제일 좋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숙제가 이 부분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호 육성해야 되는데 얼만큼 보호 육성을 해야 되며 이게 이제 관계 당국과 시민들의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시장적으로 봤을 때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조선 산업도 그렇고 네. 또 다양한 산업들이 모두 친환경과 디지털을 화두로 꺼내들더라고요. 네. 역시 이 농업 역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농업 분야와 그 지역을 보면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인구 감소. 네,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기후변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팬데믹의 영향 역시도 농업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시설 원예나 축사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화를 하겠다라는 방침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업 분야가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화, 첨단 산업화 될 수 있을까요? 첨단 산업화, 우리가 꿈에 그리는 옷집은 우리 시장에서 제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첨단화가 되려면 5G의 통신화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온실 같은 이런 만들려면 태양광,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농업에도 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농업에서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농기계 제로 탄소. 왜냐하면 지금 배들도 지금 발틱이라든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같은 데에는 이제 탄소가 나오는 배는 접근을 못하게 8년 후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앞에 배도 못 지나가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내연기관의 일단은 정비, 2차 전지 또는 수소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전기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율주행 세트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지원들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입이 될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참 이게 숙제예요. 제가 이 정치인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이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부는 네. 일단은 청년이든 뭐든 농업에 관련된 창업을 지원하려면 뭐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기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또 농림부, 주무부처, 행정부에서 또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법제화 시키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빵빵 찍어줘야 돼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앞에서 나서가지고 3만 청년 뭐 육성을 하고 이걸 시스템화하고 기획화하고 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야심차지고 우리 옛날 새마을운동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실증단지 조성이나 이런 건 지금 뭐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약간 시범하고 이걸 생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까지는 좀 예상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농업 사회가 붕괴될 정도로 조금 힘든 어찌 보면 재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농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우리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도 지금 가면 동남아 친구분들이 다 지금 농사 짓고 있을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는 되겠죠. 시범적으로 되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화돼서 이게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거는 조금 먼 시간이지만 근데 지금같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인해서 식량이 약간 전쟁의 무기화처럼 어찌 보면 국방이 그리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정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시각이 조금 더 커져 나간 게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실제로 청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바나나도 농사도 짓고 메론도 만들고 구아바부터 동남아 작물들을 생산하면서 지금 출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이 성장 산업이라고 또 봐져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된 산업들은 분명히 보호 육성하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집행이 좀 커져 나갈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2020년 어찌 보면 정부의 예산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이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거로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이 폭넓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 관련 사업이라든지 교육 이런 쪽도 상당히 저는 질 높은 상황으로 많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하고 식량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고요. 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산업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첨단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그 내용에 보시면 새만금부터 실증단지 조성되고 있는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런 걸 네. 보시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워낙 지금 광활한 지금 바다를 메꾸어서 만든 지금도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땅이 조성이 되면 이제 모든 게 스마트화. 우리 인천이 원래 스마트 도시로 시작이 됐고 인천 스마트 도시로 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같은 걸 하려고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이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통신망 위주로의 좀 도시로 많이 변해갔고요. 실제로 새만금은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는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지금 인접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들도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전체로 농업을 쓰는 게 아니라 산업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회사들도 많이 지금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미래형 온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온실 형태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온실 이제 조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한 3천억 정도도 예산이 집행돼 있고, 그리고 콜드 체인이란 뭐냐면 신선한 야채와 토마토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정에 빠른 시간 내에 짧은 거리를 두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영토가 좁은 국가이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가 전국에 한 5,800km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만 치면 안 됩니다. 전체 깔려 있는 고속도로에서 도로망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사회 간접 시설이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일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인력난이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가 토질 오염이 많아요. 예. 토질 오염. 왜냐하면 그 땅 같은 경우에도 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긴 바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화로 해야 될 것 같고, 기후 변화, 그 다음에 해충 피해.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해충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네네. 뭐 북미라든지 이런 데는 메뚜기 때 TV도 많이 보셨죠. 막 맞아요. 싹쓸이 가는 거 보는 거. 네. 그러면 1년 농사 다 망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라고 해서 소나무 충 이런 충들 이런 거를 하려면 스마트 팜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계단식으로 빌딩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게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하고 질 좋은 것을 정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산업화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어찌 보면 이 고도화된 어찌 보면 이 산업이라고 봐지는데, 근데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뭐냐면 어떤 시스템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산수를 시작해서 수학을 하면서 이게 단계가 있듯이 농업은 기계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력으로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씨만 있고 사람만 손만 있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기계가 들어가면서 편리를 하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과학과 스마트가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갈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 어찌 보면 좀 약간 부족한 10%라고 좀 봐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림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부에서 과감하게 조금 고급 인력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손을 대야지 이 부분이 조금 고착화가 될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하면 내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무분별한 어찌 보면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정립이 안 되면 좀 그것도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딱 정확한 플랜을 짜서 정확한 기획과 의도,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사업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농업이 좀 가지고 있는 현 주소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이전에 같이 이제 녹음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우리나라의 딸기 품종, 네, 코로나 맞죠. 팬데믹 때 해외 쪽으로 수출이 많이 예, 됐었다는 대한항공이 특히 얘기도 했었고, 네. 샤인머스켓 같은 이런 품종들도 해외 쪽에 가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맛있는 과일이 있나 하고 네, 맞습니다. 반응을 보일 정도라고 해요. 뭐 올해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도 네. 공산품 같은 경우도 네. 사상 최대 실적, 뭐 수출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등등해서.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농산품 쪽으로도 그런 드라이브가 좀 더 강력하게 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스템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농기계 쪽을 한번 볼게요. 농기계 쪽을 보셔도 이제 친환경과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수소, 전기, 자율주행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 네. 부재입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요. 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의 노동자들이 국내를 못 들어오다 보니 요즘은 사과가 경상북도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온난하게 기후 온난화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사과를 따야 되는데 그 저가 항공 스튜디오 아가씨들 분들이 가서 직접 따고 도와주는 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율주행부터 시작해 많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로봇까지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산업화 로봇가. 그래서 우리가 라이더로 봐서 아까 샤인머스켓 이 정도 사이즈면 따면 직접 따서 바로 이렇게
출하까지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시스템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산업화를 이제 해야 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씨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시스는 상당히 좋은 나라지만 첨단에 올라가는 어째 과정에서는 뒤떨어진 나라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IT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콜라보 형태로 잘 이용한다면 부족한 인력, 그다음에 더럽고 힘들고 추정후 3D 쪽 관련된 업종에서도 상당히 아까 말씀 주셨던 이는 고도의 산업화들이 농업에도 충분히 다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이 산업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매칭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시장이 이 농업 시장 자체가 인구들이 워낙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부라든지 모든 이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해서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 또 야심찬 준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가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수가 아닌 도메스틱이 아닌 이제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업들도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도 컨센서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선을 잠깐 얘기하실 때 조선 네. 같은 경우도 우리 도로회사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네. 역시 탄소를 줄이는 네. 그 법제화가 네. 지금 지금 되어 되어 있다라는 있습니다. 네.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농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하신 첨단 기술의 도입이 기업 쪽에서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내용을 주셨는데 네. 이거 좀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오래된 전통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종목들 LS라는 회사가 있어요. LS. 우리 LS는 전선을 많이 알죠. 해서 지주회사인데 그 안에 LS 엠트론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많이 지금 비중이라든지 지분을 열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왜냐하면 다각화 사업의 다각화를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조선 이야기하면서 제로 탄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트랙터라든지 뭐 이양기 같은 것들이 그 스마트팜 안에 농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나오는 매형들로 인해서 농산물들이 다 어찌 보면 파괴된다든지 성장이 멎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네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걸 안 나오는 걸 하려면 수소라든지 2차 전지를 해야 되는데 워낙 힘이 좋고 장시간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계라는 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 떨어지까지 일하자면 12시간, 16시간 하면 자동차도 3시간이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큰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며 얼마나 큰 뭐 수소 탱크가 들어가고 전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만 사실 미국이라든지 대륙형 나라들, 특히 뭐 프랑스라든지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스마트화라는 자체에 대해서 인식은 있지만도 우리가 좀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진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산업화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쭉 한번 가야 될 상황인데 2차 전지란 자체가 사실은 진짜 고마력이 필요해요. 지금 승용차들도 지금 기아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농업 기계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1억 내외 하는 농기계들이 2차 전지가 들어가면 2차 전지의 값은 한 최소한 60% 이상이 더 한번 판가에 비중되면 한 1억 6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들도 소모품도 워낙 고가일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아니고 비포장도로 같은 흙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 경제적인 측면적인 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잦은 충전을 아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승용차는 뭐 주유소라든지 가정집에서 충전할 수 있지만 시골 한가운데 전기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하다가 그걸 다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고 어느 또 전기가 또 방전되면 또 가지고 나와야 여러 가지 그런 좀 측면들 경제적인 효율성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그런 부분도 좀 좋아지겠죠. 아니면 2차 전지가 분리형으로 나온다든지 농업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냥 배달처럼 우리가 음식을 지켜 먹듯이 배달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다시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이제 네. 기술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그쪽이 워낙 또 빠르기 때문에 합리화를 혁신과 이런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 시장이 조금 좀 약간 저점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활력만 찬다면 대기업들도 지금 해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해외 법인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 시장의 농업이 조금 뒤떨어진다 해도 해외 또 K푸드 뭐 K팜이 또 세계를 또 한번 주름을 한번 또 잡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 시점과 그게 이제 경제가 워낙 지금 안주 바닥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시점이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글로벌 자금들도 스마트 농업 관련한 쪽에 투자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일단은 그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국가 주도의 산업이긴 하지만 이게 좀 고사하지 않는 수준으로 뒷받침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뭔가 혁신을 당장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여건들도 많다. 네. 이런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쪽의 좀 내용들을 보면 화웨이가 오스트리아의 5G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포도농장일 겁니다. 포도농장에 이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찌 보면 스마트팜 온실화가 아니라 약간 야외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것도 기술 자체 우리가 좀 어찌 보면 더 앞선다고 저는 봐지고요. 네. 이제 5G랑 이제 화웨이가 이제 유럽 시장이 미국에 진출하기 힘드니까 이제 시장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럽 국가들을 특히 1대1로라는 어찌 보면 그런 매칭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자금을 쓴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특히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주변 국가들은 지금 중국의 하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갈 예상은 표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북미 시장이 일단은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미. 왜냐하면 수출 판로 자체가 북미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미국과 캐나다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유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KS 마크 같은 곳이에요. 우리도 화웨이 같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해야 차원에서. 되죠. 그래서 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농업 기계라 그러면 디어앤컴퍼니라는 회사 들어보죠. 디어앤컴퍼니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 회사가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에 단락도 놓습니다. 국내 농업 기계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전일 미증시의 디어앤컴퍼니가 금액이 상승했다. 그럼 같이 상승하고 떨어지면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게 특징이에요. 항공주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농업에 어찌 보면 큰 핵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1위가 있기 때문에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거는 그 디어앤컴퍼니의 농기구가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TYM, 네. 예, TYM에서 또 판매도 하고 AS도 하고 이런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톱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TYM 같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TYM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대동이 제일 큰 회사로 대부분 이렇게 머릿속에 가게 되고 대동과 TYM이 투톱 형태로 해서 이제 농업기구를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만 대기업 그 LS 엠트론이 또 시장에서는 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의 어찌 보면 R&D 연구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농기구라 해도 LS에서 대기업에서 만든 게 더 이쁘고 또 참신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좀 보입니다. 색상부터 시작해 자동차를 이게 도색인 것처럼 잘 해놓고 그러니까 농업 기계들도 이제 대기업들이 조금씩 지금부터 침투한다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뭐 스마트팜 관련주로 우리 채팅창에서도 그럼 농업 혁신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린 플러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아까 K팜이라고 하셨지만 K팜테크 앞으로 K-에그테크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장에서 전 세계 첨단 농업 대표주를 담은 ETF들이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관련한 종목군들 쭉 보시면 뭐 종자, 비료, 농기계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매칭되는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비상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글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유리 온실을 원래 기업의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그는 알루미늄 셋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만든 알루미늄 셋이 그게 이제 설계하고 플레임 만드는 어찌 보면 대표적인 어찌 보면 그게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팜에이드라든지 뭐 엔싱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단식으로 해서 예 근데 병해충 같은 것도 이제 옮지도 않고 이제 정형화된 어찌 보면 그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수직 농장 형태고요. 그다음에 무역 플랫폼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뭐 딸기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으로 샤인 머스켓하고 딸기들이 나갈 때 그 무역 플랫폼 브릿지라는 뭐 트리치죠. 트리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농수산물에 관련된 회사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주도로 해서 모든 뭐 컨테이너 아니면 항공 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들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해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어찌 보면 중간 보부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솔루션 회사도 많고 이제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태양광 전지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이제 키스트 같은 이런 우리나라 이제 기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연구 단체나 이런 데서 먼저 좀 봐줍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란 자체가 누가 이렇게 보증을 해주거나 해주지 기업이 투자가 없는 한은 조금 미분한적인 부분이 이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조금 관계 회사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미국의 세계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의 디어앤컴퍼니가 있고요. 또 ETF는 우리나라에도 상장된 게 좀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상장된 거 보면요, 뭐 이렇게 KB스타에서 글로벌 농업 경제 MB ETF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는 전 세계 비료, 농기계, 제조, 뭐 곡물 가공 뭐 이렇게 해서 농업 가치를 이렇게 핵심 기업을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상품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에티스라고 해서 가축, 뭐 백신, 항생제 있는 그 동물 의약품 업체들도 있고 좀 약간 전문화되어 있는 게 거의 좀 없어요. 전문화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것도 화이자라든지 뭐 베링거 이런 회사들도 어찌 보면 그런 가축 백신이나 이런 게 또 어찌 보면 세계 시장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이제 이 업체 수로는 조에티스가 어쩌면 세계 1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농기계 투톱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농기계 투톱 대동 TYM이 매출 1조 원 달성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1조 이상이죠. 왜냐하면 상반기만 따지더라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상반기 1월부터 이제 6월까지가 이제 8,142억 대동 같은 경우 영업이 617억. TY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6,900억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930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계속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또 내년부터 더 좋아지고 어쩌면 계속 우상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3년 동안 오래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좀 보급화되고 또 그런 걸 원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북미발이 많습니다. 북미발. 그래서 대부분 거래처가 다 북미발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미발이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 이어질 건가?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동 같은 경우에도 딜러망을 교체를 하면서도 경쟁력이 없던 회사들을 조금 이렇게 그 딜러들을 좀 빼내면서 새로운 딜러를 좀 추구해 나갔고, 그 다음에 TYM 같은 경우에는 북미 딜러점들을 많이 한 30여 개 그 지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커스터머들과 이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대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소형 트랙터, 소형 이항기, 소형화도 이제 미국은 가정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우리처럼 대형화되는 게 소형화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 관련 업체가 아닌들 업체들도 뭐 두산 박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중기계 뭐 이렇게 기계에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회사가 투톱이고 나머지 회사들이 또 이렇게 중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같이 가세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회사보다는 더 무서운 게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는 워낙 대기업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앞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야기를 바꾸면 되는 거, 앞에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업 분야에 그렇게 침투 능력이 조금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감이 있고 이 두 회사는 일단은 세계적으로 일단은 인정받는다는 점, 특히 북미 시장 미국에 인정받는 점, 그게 조금 우리가 우리 농업을 한번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같이 한번 해볼 만한 업종이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이 첨단 농기계, 농업 관련한 자금 흐름들 알아봤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북미 쪽으로 해서 잘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달러와 강세 수혜를 보면서 네, 수혜주 맞습니다. 예, 북미 쪽에서 실적을 잘 내면서 역대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달성 올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팜테크의 움직임도 잘 지켜볼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십시오. 오늘 이대로 마감되면 상승 마감일 것 같은데요. 내일 또 모레가 관건이죠. 물가지표 반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